특별히 저희들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회복죽정이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 가운데 어떤 부분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게 정의를 이루는데 사실 기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만 계속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책임의 고의적 회피 현상만 계속 강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 오늘 시간 통해서 어, 좀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가 자꾸 망각하고 있고 또 놓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 또 그들을 돕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같이 경청하고 또 저희도 회복족장이 협회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들도 과연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귀한 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시고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신 최희로 선생님하고 김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한테 많은 또 가르침, 뭐 나눔의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를 믿고요. 저희들 우리 회원들 함께 또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또 배움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홍천에서 오늘하고 조금 늦게 접속이 됐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우리 최희로 선생님 모셨습니다. 최희로 선생님은 그 유가족 협의회에 계시고 특별히 최다빈님의 오빠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기꺼이 저희 나눔에 함께 해주시게 돼서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의 그 실무자로 계시는 김지혜 팀장님께서 또 이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희로 선생님.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또 그걸 또 말씀을 전하신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감히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 오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서 우리 김지혜 팀장님 모시고 어떤 상황들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또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혜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그 유가족이신 최희로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왜 진상규명이 필요한지 또 연대하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네,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이제 그리스도인 모임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리스도인 모임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이제 50여 개의 기독단체들 그리고 교회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이태원 참사에 연대하는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들은 또 한 번 세월호 이후에 어떤 사회적 재난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절망에 빠져서 가만히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함께 울고 해결해 나가야 할 긍정의 힘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 모임은 함께 유가족들과 연대해서 더 이상의 고난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모아서 모였습니다. 또 여기에 모인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옛날에 그 변화는 별들이 길을 잃어서 생긴 것이다라고 보았다고 해요. 10월 29일 그날 저녁 158명의 별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부재 때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길을 잃은 그 158명, 그리고 그 후에 1명, 159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전과 애도를 담은 주황색과 보라색의 별을 상징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물은 얼마 전에 텀블벅을 통해서 배지로 만들어졌고, 추후에 시민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상징물 배지를 더 배포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최희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구 이태원 참사에는 밝혀지지 않은 질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 추려보면 왜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은 이 위험을 파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위험을 파악했다면 왜 예방과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력 배치 방침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경찰은 마약 단속, 그리고 범죄 예방에만 관심을 두었는지, 왜 참사 당일에 경찰은 6시 34분부터 이어진 119의 신고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용산구청과 경찰은 참사 당일 현장 관리가 아니라 전단지 제거에만 협력을 했었는지, 왜 현장에서의 구조와 구급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장에 있었다는 경찰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도대체 무엇을 했었는지, 희생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었는지,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수만 가지의 질문들에 우리는 아무것도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5가지의 질문으로 추려서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만 명 이상 운집을 예상하고도 왜 대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 할로윈데이는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열린 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미 수차례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을 예상하는 보도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4건이나 작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서울경찰청 정보부 또한 할로윈데이의 대규모 인파 결집을 전망한 보고서인 할로윈데이를 앞둔 위기 및 부담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 및 신속한 현장 대응 필요라는 문구가 담긴 할로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도 작성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도 10월 26일 날 참사 3일 전 할로윈데이에 집중될 인파에 대해서 치안 상황 분석과 종합 치안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함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10월 27일에 할로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바로 할로윈데이 기간의 특별 방역,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거리 청결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는 문장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0월 29일 날 참사는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예상 보고서들, 수많은 회의들에서 할로윈데이에 대한 인파 관리, 안전 예방들이 적시는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경찰들은 마약, 폭력, 성범죄 등 범죄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그냥 계획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지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일 경찰은 마약 단속반으로 50명의 인원을 증원했으나 인파사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경찰력은 집회 그리고 시위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사저 및 출퇴근 경비에 집중되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인근 집회, 시위 현장에는 70여 개의 기동대가 배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는 단 하나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할로윈데이와 비교해 보아도 2022년 할로윈데이는 특히나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모두가 예상한 2022년 할로윈데이는 2020년,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인파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계획들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도 모두 할로윈데이 기간에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에 대한 안전사고 상황 대비 계획을 세웠었고 할로윈데이 당일에 곳곳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애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작년 10월 29일에는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이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말할 때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많이 묻곤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1월 13일에 다중밀집 사고 재발 방지 개선 사항 권고 사항으로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밀집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법제도화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라는 이행을 하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여자가 1천여 명 이상 되는 지역축제 개최 시 반드시 별도 안전대책 수립 등으로 지역축제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주최자 없는 축제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는 결국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갈 기회를 노리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간 어떤 축제들이 방치되어 왔는지,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어떤 논리와 관행 속에 안전대책 수립 대상에서 빠졌는지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압사 위험 신고에도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에 그리고 이 6시 34분부터 시작돼서 10시 11분까지 압사 당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 신고는 112 치안종합 상황팀장에게 통보되었고 전체 근무자에게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상황 관리를 위해서 112 상황실장을 할로윈 축제 현장에 배치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태원역 부근에는 인파가 차도까지 넘쳐서 5차선 도로 중에 한 차선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태원역의 역장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서 112 상황실장에게 인파를 끊어서 역 안으로 진입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인파를 차도에서 인도로 올리라는 지시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직후인 그날 저녁 10시 27분 서울시에서는 용산구청 당직실로 연락을 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도 저녁 10시 29분에 당직실로 압사사고 위험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은 당직실로 최초 접수된 시간이 저녁 10시 53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일 당직실에 전화가 울리던 그 시간에 당직자 2인이 있었는데 그 당직자 2인은 삼각지역 근처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떼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회 이후에 남겨진 손팻말과 전단지를 제거해달라는 용산경찰서 공공안녕 정보외 사과의 요청으로 그곳에 나가서 전단지를 떼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범죄와 불법 단속이 우선인 대책, 위험에 대해 인지했으나 계획뿐이었던 경찰과 구청. 분명 이 모든 참사는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였습니다. 11건의 신고 중에서 6건이나 압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신고자들은 경찰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인원을 통제해달라, 일반 통행으로 좀 변경해달라, 경찰이 나와서 지휘를 좀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무시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장은 저녁 10시 59분에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로윈데이에 주말 이태원 파출소 112 신고 건수는 10월 평균보다 2배 급증하는데 특히 토요일에는 급증하는 시간이 20시, 8시에서 03시, 새벽 3시까지 신고 건수의 76%가 몰려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신고에도 상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고 재해 신고에 대한 접수와 상황 관리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112 치안 종합 상황실에서 공유한 주의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앞서 작성한 할로윈데이 축제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들은 무엇을 위한 계획이었으며 무엇을 위한 보고서였을까요? 과연 이 참사는 그날만의 문제였을까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참사는 아니었을까요? 당일 현장에는 137명의 경찰이 배치될 예정이었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면 당일 구조 구급은 왜 지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달고자 합니다. 112 신고가 무시되던 중에 저녁 10시 15분에 119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녹취된 신고 내용은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많이 다쳤을 거예요. 라는 신고자의 말이었습니다. 용산 소방서는 곧바로 출동했으나 도로가 통제되지 않은 탓에 신고 후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는 후면 그 골목의 앞면 말고 후면 골목에서부터 구조 활동을 시작했고 소방은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상황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파관리가 임무인 경찰 기동대는 1시간이나 넘은 11시 33분에 출동을 해서 11시 40분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11시 55분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용산구는 그보다 더 늦은 0시 11분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밤 11시 22분경에 끼임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쓰러져 있었고 심폐소생술 환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인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구급하기가 너무 역부족이었고 구급 차량, 구급 대원들의 진입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0월 30일 0시 55분 대통령은 그제서야 경찰청장에게 할로윈 사고 신속 구급 치료 및 구급차 통행로 확보 만전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중대본이라고 부르죠. 중대본은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 소방, 의료와 보건 등 구조 구급을 위한 정부의 각 기관과 기능을 조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이 돼서야 중대본이 가동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설치해야 했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발생 후 85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구조 구급과 관련해서 현장에 누가 있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는지
가족들과 시민들은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소방이 거듭된 요청에도 경찰은 대응하지 않았고 경비 기동대는 뒤늦게야 도착했습니다. 왜 유관기관들의 요청에도 현장의 조치가 늦어졌는지, 구조 구급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왜 자녀들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몇 시간씩 구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기만 했어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왜 떼어놓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조이즈님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 외에도 몇몇 유가족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는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자녀가 연락이 받지 않아서 수소문 끝에 찾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 뒤에야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후에야 자녀를 찾을 수 있었다는 증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한달음에 이제 가족을 만나러 그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눈앞에 뻔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같이 살던 내 형제 자매가 있는데도 가족을 만날 수 없다면서 경찰이 막아서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이야기하면서 신원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여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대원 200여 명이 지문 채취를 마치자 시신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여러 병원들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는 희생자의 거주지도 고향도 고려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흩어져서 40군데가 넘는 병원에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뒤에야 가족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도 왜 내 자녀가, 왜 내 가족이 이렇게 되었는지 유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망 소식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데 희생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안치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은 희생자를 찾아온 가족들에게 신원 확인을 핑계로 희생자의 손 한번 만지는 것까지도 제지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참사 직후 사고대책본부와 종합대응반을 설치해서 희생자 전원에 대한 직접 검시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에게 부검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마약을 언급했고 경찰이 11월 4일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왜 검찰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마약을 언급했을까요? 이태원 참사를 명백한 압사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이지 않을까요? 책임 소지가 있는 국가기관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경찰은 직접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하고 시신을 분산 배치했을까요? 12구 이태원 참사의 변사 사건을 지휘 감독한 그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왜 희생자들은 모두 옷을 벗긴 채 안치대에 누워 있었나요? 우리는 이 모든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야만 이 참사의 책임자를 찾고 이 참사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침해되었는가?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중대본 회의 이후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바꾸라, 근조 문구 없는 검은 리본을 폐용하라 라는 지시가 각 기관에 내려졌습니다. 또 참사 다음 날부터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1일 오전 유가족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위패가 없는 분향소가 일방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고지나 설명도 없이 유실물에 대한 마약 검사가 이루어졌고 유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도 참사 경위와 후속 조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료되었고 또 생존자 1명이 159번째 희생자가 되는 일 또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모두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에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알 권리, 모일 권리, 참여할 권리는 모두 묵살했습니다. 참사 이후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들, 정부 부처들은 어떤 논의를 이어갔기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참사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었던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물음들 중에 이 물음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함께 요구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요구하시는 데에 힘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민동의청원을 열어서 국민동의청원을 받을 때에 어떤 사안보다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은 가장 빠르게 5만 명이라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3차례의 면담 요청을 완전 무시하고 서울시는 가족들을 서울시청 앞 분향소 설치한 것으로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 책임을 소위 아랫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임한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나는 모른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 라는 말들로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개인에게 이 책임과 이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닌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벌써 국가기관들의 책임이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임을 잊고 있는 듯한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입니다. 참사 발생 후 102일째 되던 날인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1월 21일 유가족 협의회에 사전 연락도 없이 도둑 조문을 했다가 유가족들에게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한 이상민 장관, 과연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몇몇은 12구 이태원 진실버스를 출발했습니다. 이 진실버스는 13개의 지역을 돌면서 이태원 참사를 알리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진실버스에 저도 함께 탔었는데요. 이 일정 중에 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친다고 이미 죽은 내 새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나와서 소리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청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켜야죠. 아까운 우리 생명들 지켜야죠. 또다시 누군가 제 아이처럼 떠나는 거, 또다시 누군가가 저처럼 유가족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참사 발생 후에 경찰의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의 원인 조사가 경찰의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원인 조사보다 이미 실시된 원인 조사 결과를 감안해서 유사재난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난 듯이 말이죠. 허나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만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112 신고는 왜 무시되었는지, 왜 배치 예정되어 있던 경찰들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왜 가족들이 왔음에도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왜 희생자의 시신은 옷이 다 벗겨져 있었는지, 왜 소방기관 외에 다른 기관들은 뒤늦게 현장을 왔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왜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난조사기구를 요구합니다. 바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입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다면 썩은 사과를 골라내듯 잘못한 개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시스템 작동 관행을 다시 보고 어떤 선택과 학습이 이 지금의 문제로 이어졌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재난조사를 했다면 조사 후에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참사의 위험을 키워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참사의 가장 핵심 시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이 멈춰 있었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었는지 종합적인 하나의 서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희생자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최대한 복원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자들 또한 자신이 겪은 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사회 안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마음을 함께 쏟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함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서명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시민추모위원으로 힘 보태는 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의 지킴이로 함께하는 일, 그것이 아니어도 언제든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 방문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앞으로도 풀어갈 일들과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그 일에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연대해 주시고 또 소식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것을 잘 조사하고 대처하고 뭔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 분노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질문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최일호 선생님도 그때의 기억을 또 다시 떠올리셔야 되고 그 아픈 마음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질문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잘 기억하고 또 함께 행동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서울시 광장에 그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거기를 이제 불법 건물로 해서 강제 철거를 명령하고 그 변상금까지 지금 부과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분향소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그 분향소를 지켜나가실 건지 좀 대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지혜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녹사평역에 분향소를 설치했었었는데요. 그 분향소를 이제 서울 광장 중심으로 좀 옮기고 싶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제 이 참사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서울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참사 100일 전에 합의가 되면 영정을 들고 녹사평역에서 그 옮겨질 자리로 같이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자라는 계획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모 100일 대회 날 행진을 하면서 이제 긴급하게 그 서울시청 앞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분향소를 차리게 되었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도 아니긴 한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유가족들을 뭐 위로한다, 추모한다, 함께한다 뭐 이런 워딩들을 종종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청 앞에 그 분향소를 차리고 난 뒤에는 뭔가 유가족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고 어 이영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건으로 이제 유가족들에게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뭐 옮겨달라라는 요청들을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설치되고 며칠이 채 안 돼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개고장을 발송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4시간 지킴이를 이어가면서 분향소를 지켜나가자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가 100일에 설치를 했는데 다음 주면은 벌써 참사 20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약 100일 가까이를 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분향소 위치가에 대한 그 벌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 상태고, 저희는 사실 거기에 이제 분향소를 옮기기 이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집회 신고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요 모든 절차들을 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날짜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은 그냥 무대응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보냈었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니 이제 벌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벌금에 대해서 이제 반박글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은 같은 벌금이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뭐,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24시간 지킴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면 유가족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내야 한다. 예,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네, 지켜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계속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으셨는데요. 요거는 좀 뒤쪽에 저희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 최일호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쭤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생분이 그 최다빈 네, 님이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네, 최다빈 님이 그 작년에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도 될까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네, 저희 막내는 작년에 26살, 올해 이제 27살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이 막 됐던 아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감사합니다. 또 질문 온 거 이것도 네, 말씀드리면 네.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옷이랑 그 동생분의 유품이 있었다면 그걸 온전히 좀 돌려받으셨는지 우리 김유미 선생님께서 좀 질문을 하셨네요. 어떠셨어요? 네, 일단 옷은 그때 담요의 동생이 담요의 사인체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뭐 동생의 옷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사한 옷들이 같이 영안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옷 꾸러미 안에는 저희 동생 옷도 있었고요. 동생 옷이 아닌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치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동생 게 아닌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통 장례 절차를 할 때 옷은 같이 이제 입관식을 할 때 같이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 옷이랑 그다음에 동생의 옷이 아닌 분의 옷이더라도 그거 같은 경우는 같이 태웠고요. 그 외에 그 안에 있었던 스마트워치는 저희 동생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 기간이 끝나고 그 용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유류품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을 다 모아놓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이 썼던 물건들은 거기서 발견된 물건들은 저랑 저희가 3남매인데 이제 동생이 막내고 언니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랑 그다음에 큰 동생이랑 그다음에 동생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찾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찾았던 스마트워치도 거기서 같이 전달드려서 다른 유가족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 전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다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프시.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할게요. 네, 황필경 목사님. 황금배하고 하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용산경찰서라든지 또 행안부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라든지 양심선언할 사람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직 문화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조직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경찰이나 행안부나 다 조직인데, 조직인데 조직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이냐 사람이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의문점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결국 내부 고발이거든요. 내부 양심의 목소리인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는 없는지, 진실 게임이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조직 안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거가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자리라는 게 국가 조직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 생각이 하나 좀 들고 아까 그 요구사항에서 그 독립적 기구 피해자 권리 그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독립적 재난진상기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되게 좋은데, 조금 답답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그런 작업들을 했지만 다 한계가 있는 거고, 세월호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월호 많은 부분 진상규명 돼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민들도 그걸 보는 그 서로의 그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독립적 그 재난 진상기구라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제 얘기 뭐냐면,
이걸 하려면 경찰, 행자부, 뭐 국정원, 뭐 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 조사하고 뭐 수사하고 그런 권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는 맞는, 뭐 요구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게 가능한지 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문정대 이게 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을 뛰어넘는 초월적 힘이거든요. 국가 권력이 타치하지 못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실질적으로는 국가 권력이 타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어떤 정권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인권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아이디어라고 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 어떻게 힘을 실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저한테 있어요. 네. 네, 그 김지혜 팀장님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사실 간단히 말하면 독립적 재난조사 기구 설치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나서고 있는데요. 특별법 제정에는 국민동의 청원이 먼저 필요해서 국민동의 청원을 오픈을 했는데 사실 어떤 시민대책회의 안에서는 이제 지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자신이 없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안에 5만 명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들이 컸었는데 그게 불과 한 달도 아니고 11일, 12일 만에 진실버스가 출발하고 돌아오기도 전에 그 5만 명 청원이 다 달성이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할 수 있는 싸움이겠다라는 어떤 용기도 얻었고 희망도 사실 얻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결집해 주는가가 또 한 차례 이제 고비인데 다행히도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은 국회로 넘어가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잖아요. 현 여당은 이제 요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는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특별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지금 정치자들을 해박 놓는 법안이다라는 등의 발언들 정말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런 말들을 가만히 듣고 시청 앞에만 있는 게 사실 너무 버티기가 힘드시고 또 국민의힘에 직접 말하자. 만나서 우리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법이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라 국민 한 명을 살리는 법안임을 알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또 면담 요청이 무시되었고요. 저희가 5월 16일이 참사 2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여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여당이 이 특별법 발의에 공동 발의로 한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국민의힘 당사 중앙 당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성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농성 중에 어머님 한 분이 갈비뼈에 금이 가시기도 했고 이제 농성 짐들을 내리는 상황에 경찰하고 대치가 크게 되어서 갈비뼈에 금이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넘어지시면서 약간의 뇌진탕 증세를 보이시는 유가족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당의 참여가 없는 야3당 183명의 공동 발의로 현재 이제 특별법 제정이 이어지게 될 것 같고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저희가 월요일 오전까지 이제 농성을 이어가는데 그 안에 답변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든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느냐가 또 좀 중요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에
그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최일호 선생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유가족들이 어떻게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 연대 안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유가족 안에서도 어려움이. 그러니까 또 다른 또 갈등과 어려움들이 또 예상되고 또 겪어오셨을 텐데, 그 안에서의 상황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에게 조금 공유를 해주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뭔지 뭐 이런 거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 유가족 협의회나 유가족들 입장에서 정부나 기득권과의 싸움이 계속 길어질 텐데, 시민이나 또는 여기에 또 교육자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시민 교육으로서 또 시민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되게 최소한의 동참을 요청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불쌍한 사람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당사자가 되고 나시니까 굉장히 큰 정의의 문제였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사회교육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좀 그냥 막연하긴 한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결과적 입장에서 좀 나눠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 생각했던 문제들이 아니라서 좀 답변은 짧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족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뭐 간단히 공유를 드리자면, 이게 되게, 물론 저는 이제 기존에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저희 유가족들은 모이면은 저는 처음에 유가족분들을 뵀던 거는 녹사평에 분향소를 만들 때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다른 분들,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희한한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도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유가족 분들은 그래도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입장이라는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슬픔이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뭐 좋더라고요. 뭐 만나서 반갑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같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는, 왜냐면 그게 나의 아픔이니까. 그리고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비슷한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왜냐면 친구든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아내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같은 상황이라는 게 되게 좀, 함께 모이는 게 의미가 되고, 이게, 치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뭐, 모인 사람들은 사실 사는 곳도 다르고, 살던 곳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진짜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들, 관심사도 다르고.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 같은 걸 하게 되면 공통의 관심사 혹은 공통의 기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공감대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뭐 공통의 기억이라는 게 아주 짧고 강렬하지 뭐 있긴 있죠. 하지만 그게 뭔가 우리가 함께 계속 그 기억이 좋아서 함께 만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하는 거, 바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바라느냐에 대한 것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갈등들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세월호 때도 그런 일들이 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유가족 협의회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공감할 수 있는 최소의 것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면 아까 뭐 미래에 어떻게 활동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예상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싸워야 될지 어디까지 싸울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아무도 얘기를 못 하죠. 누군가 가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다 같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난 국정조사 때는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해도 자료 제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 사실 국정조사 영상이 유튜브 국회 TV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다 국회에서 하는 얘기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라는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해서 자료 제출의 강제력을 받고, 그리고 묻고자 하는 문제도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게 그 재난 이후에 처리에 대해서 누군가 지시를 하고 책임을 지고 결정을 했을 텐데 그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때 밝혀지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아까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입장에서 내부 고발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누가 거기에 관여를 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처벌은 나중이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알려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아도 최소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처벌이라는 건 뭐 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빠져나갈 방법은 많겠죠. 근데 최소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그런 일에 관여했는지를 알길 바라는 건 지금 유가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활동들 단위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건가?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제 일이지만 제가 온전히 이 일을 다 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 당장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네,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결정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유가족 협의회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지금 이제 전업으로 이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일단 그분들께 위임을 하고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인지 몰랐는데 저희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서, 근데 돌이켜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결정은 거기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업과 이제 이렇게 전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끝까지 전업을 이제 얘기하시는 게, 본인들도 이제 끝까지 전업을 할 수 없으니, 근데 우리는 유가족이 많다 보니까 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작업들, 뭐 아까 24시간 분향소를 지키는 일들도 저희 가족 안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계속 이제 분향소 지킴이로 이제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걸 이제 좀 나눠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 그분들께는 저희가 일단의 결정들은 다 위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공유를 받든 아니면 중요한 결정은 사전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참사를 겪고 나서 제일
얘기하기가 힘든 건데 회사에도 제가 일을 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제까지 쉴래? 라고 할 때 언제까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지금 당장은 뭐 내일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뭔가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그냥 항상 미래를 지향하면서 미래를 그리면서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뭔가 제 입장에선 큰 일이다 보니까 이걸 겪고 나니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 커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협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활동할 거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도 다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저희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시민대책위원회 분들이, 시민단체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저희들이 막 뭐 다들 이제 자녀분들을 잃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향소 지킴이를 해도 다들 뭐 피곤해하고 그러실 때 시민대책위원회 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그 빈 시간에 더 메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도움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래서 도움받으면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뭔가 뚜렷한 계획이나 방향성은 없고 그냥 하나하나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교육자로서 그리고 향후 세대에 대한 교육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저는 뭔가 사람이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을 때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사회에 대한 큰 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회겠거니 생각하면서 원래 이렇게 정글 같은 곳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큰데 그래도 자녀를 낳고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뭔가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사를 사실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걸 모두 다 기억하고 모두 다 챙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게 현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저도 못하고 살았었고 많은 분들은 심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사실 그게 본인 일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경계선이라는 걸 조금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본인이 나는 선을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뭔가 문제를 겪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가령 뭐 놀러 간 애들을 뭐하러 하냐라든지 뭔가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 12구 참사를 이태원 참사, 할로윈 참사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각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자유인데 뭐 어때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드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야 될 정의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각자 시민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용적인 시선으로 봐주시는 교육까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서 동일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게끔 이게 온전히 내 일이 아니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교육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일호 선생님 말씀 아까 들으면서 동생을 찾기까지 또 다시
예, 동생을 찾아오기까지,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최일호 선생님이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된 2차, 3차, 4차 피해들이 이 유가족분들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 중에요, 우리 이성주 선생님께서 지금 이 정부를 옹호하고 억지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부는 또 이걸 은폐하려고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그 대처하고 접근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이성주 선생님 조금 추가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예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사고다라고 이렇게 일축하면서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정부를 그냥 우상화하듯이 그냥 옹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뭐 친척들 중에서도 있고 뭐 이러면서 너무 분노가 막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될 수 있을까? 뭐 유가족들이나 그 당사자분들은 더 심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물론 이런 사람들 다 설득하려고 해봤자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좀 어떻게 강력한 접근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가 좀 전체적인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네, 이거는 꼭 우리 최일호 선생님이나 김지혜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절연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정말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예, 좀 계속 좀 이건 어떤 답을 내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답답함을 좀 토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유미 선생님께서 분향소 지킴이 같은 활동들이 좀 필요하고 함께 하고 싶긴 한데, 이런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했다가 혹시 유가족 분들의 존엄이 좀 손상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김유미 선생님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이따금 그 참사에 대해서 혹은 이것을 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에 이제 힘을 같이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이 저는 분향소 지킴이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최 선생님께서도 이 시민단체 분들하고 어렵게 이렇게 지켜나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시민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 분향소 지킴이에 참여를 허용했다가 혹시 이제 처음에 신청하거나 그럴 때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물건을 혹시 뭐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다른 데에다 SNS에다가 좀 뭐 거짓된 정보를 올린다든지 이러는 것은 또 하나의 슬픔을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대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계신 우리에게 혹은 시민분들께 요청하실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김지혜 팀장님, 네, 해주시죠. 네. 어, 어, 일단은 이제 현재 분향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매일매일 이제 그 지금 시민대책 회의 안에 모여 있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분향소를 하루에 한 팀씩, 하루에 한 단체가 이렇게 맡아서 주간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이제 뭐 어제 이제 분향소 담당을 맡았었는데, 그럼 분향소 담당이면 거기에 대표자와 이제 그런 비상연락만 2명을 배치를 하고, 둘 중에 한 명은 최대한 그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분향소 안내를 위해서도 이제 그 날 담당하는 단위의 대표가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분향소 지킴이 하는 거가 이제 계속해서 기자들이 와서 찍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신청하시는데 어떤 부담들이 있으신 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이제 진심이 다 있으신 분들이 와서 해주셔서 아직까진 그런 불상사는 없었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불상사들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 게 이제 매번 당일날 세워지는 당직자들이 있고, 또 그 전에 미리미리 그 신청자들을 확인하고 또 연락망과 성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만약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후 조치가 빠르게 가능한 상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만약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신청하는 일자 보시고 그 이제 담당자들이 가면 꼭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오늘 분향소 지킴이 같이 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안내 받으시면서 이제 분향소 지킴이 이어가 주시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킴이가 많이 부족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어 놓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김희미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몇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아까 뭐 서명하는 거, 지킴이로 활동하는 거, 뭐 분향소를 방문해 주시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명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분향소 지킴이 신청은 또 어떻게 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들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은 이제 현장에서 종이로 받는 서명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받는 서명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킴이 신청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댓글에 제가 올려드리면 이렇게 12구 ACT를 검색하시면 이제 현재 시민대책회의의 활동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의 활동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청도 가능하시고 또 서명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시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각 지역마다 분향소가 운영되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가 진실버스 타고 갔을 때 대전과 전주였나요? 아무튼 여러 각 지역마다 또 이제 분향소를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서 찾아서 그곳에 방문을 해주시는 것 또한 또 지역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 안내는 계좌를 올리는 건 조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 혹시 12구 ACT에 들어가면 후원 안내랑 이런 정보들도 다 얻을 수 있나요? 네, 거기 다 계좌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지금 올려주실 수 있으면 계좌를 하나 좀 올려주시죠. 네. 네, 선생님, 제가 그 알기로는 이 12구 참사의 공식 명칭이요. 그때 이태원 참사를 빼자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게 공식 명칭이 12구 이태원 참사가 공식 명칭인가요, 선생님? 네, 보통 12구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고 네. 있어요. 네, 여기 우리 팀장님이 올려주신 카카오뱅크, 네, 선생님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예,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텐데, 예, 요것도 선생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저희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참한다라는 거, 그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괜찮으시다면 지금 잠시 저희가 한 10초 정도 우리 최다빈님을 비롯해서 159명의 그 희생자분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저희가 한 10초 정도 잠시 눈을 감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눈을 감고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CBS 기자로 활동하셨던 변상욱 대기자분이 이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도는 올바르고 정의로워야 한다. 실체적 진실과 책임, 부조리와 억울함을 묻지 않는 애도가 정의로울 수 있는가? 진정 애도일 수 있는가? 돌발 사고 사망으로 애도의 틀을 짜고 근조를 지워 애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침묵 외엔 정쟁이라며 망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억압이고 폭력이다. 네. 오늘 참 이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건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들 더 많은 지지와 응원과 또 연대를 표현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어려운 나눔 해주신 우리 최일호 선생님하고 김지혜 팀장님께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2구 참사가 진상 규명되고 책임이 지워질 때까지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요, 저희가 이 RJ 아카데미를 5월 말에 한 번 더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겁니다. 그때 최초로 양심선언 하셔서 계엄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라는 주남마을을 증언하셨던 우리 최영신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5.18 또 역시 저희가 기억하기 어렵지만 기억해야 하는 그 주제를 한번 더 다룰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또 저희가 준비가 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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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